첫 번째 꼭지가 중요한 본론이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꼭지가 있는데 두세 개를 이제 맞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건 좀 꼭 알아둬야 될, 특히 생태 쪽에 계시거나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란 말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속 불가능하다고 하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지금 지속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속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밋밋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대로 하면 끝장난다는 거거든요. 이대로 하면 끝장난다는 얘기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이대로 하면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끝장나지 않게 하는 소위 발전,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말이 좋아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너도나도 요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봤던 발전, 경제 성장, 진보, 진화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모든 학자들, 모든 정치인들이 2, 3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걸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전복하지 않으면, 아주 혁명적으로 의식을 변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용어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고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선한 시민의 힘에서 지속 가능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 생각했던 모든 사고를 갖다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폐절하고 새로운 가치를 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여러분 행복 이러면 욕구분의 소유입니다. 이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누구더라 요즘에 사람 이름 자꾸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했던 행복 도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으면 이게 크로커다일인데요. 이 양복을 입고 내가 다를 때까지 입고 입은 기어 입고 그 다음에 수리에 입고 대를 물려 입는 이 회사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또 나 같은 신발이 막 밑창이 다르면 밑창 갈아 신고 이것도 역시 계속 버리지 않고 계속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잘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죠.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건가요? 이 회사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 어떻게 하면 빨리 벗겨서 새 옷을 갈아입힐까가 기업의 관건이에요. 여러분의 쓰고 있는 것들을 가급적 오래 쓰는 걸 좋아할까요? 빨리빨리 버리는 걸 좋아할까요? 빨리빨리 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물건을 빨리빨리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뭘 활용합니까? 광고예요. 그죠? 여러분 텔레비전, KBS, MBC 다 광고 위주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고 있는 신문 다 광고예요.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 삶을 만족하게 만듭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좋은 건가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써라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욕구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죠?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어야지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으면 내가 가져야지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욕구를 무한정 확장시키면 소유를 무한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유를 무한히 한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자연에서 나오는 거죠. 자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소유를 무한히 확장하려고 한다면 물건을 무한히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무한히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자원이 무한히 있어야 돼요. 자원 무한. 이 자원이 무한히 있기만 하면 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현재 얼마죠? 74억인가요? 74억. 근데 미국의 인구가 현재 3억 5천입니다. 한 5%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 화석률, 석유석탄 천연가스를 2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의 20%밖에 안 되는 소수의 잘 사는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합니다.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전 세계 화석연료의 82%를 이 잘 사는 나라가 쓰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80%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얼마 갖고 쓰는 거죠? 18% 갖고 놀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구온난화 문제, 여기도 생태 문제가 나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20%의 책임입니까? 80%의 책임입니까? 20%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지금 20%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가 결단이 안 나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80%예요, 20%예요. 80%의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지지 못나게 사라지고 있는 저 덕분에 아직도 우리가 탈이 안 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동안 선진국 얘기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이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여기가 후진국입니다. 근데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이 유발시켰어요? 후진국이 유발시켰어요? 선진국이 유발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GNP, GDP로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동일한 건 뭐냐면 프로덕트예요.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순위로 매겨가지고 선진국, 후진국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는 소비를 더 많이 하겠죠. 소비 많이 하는 나라는 폐기를 많이 하겠죠. 이 GDP를 순서로 해서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환경 문제, 생태 위기를 문제 삼고 있는 나라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선진국이냐? 너희들이 지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진국이냐? 이제는 너희는 소수국가, 우리는 다수국가예요.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같은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것,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그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게 선이고 행복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게 지구를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를 지속 불가하게 만들었던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소수 20%밖에 안 되는 소수의 나라 사람들이 모든 자원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쓰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수국가의 나라들이 다수국가가 써야 될 자원을 다 뺏어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거예요. 여러분 중손자, 고손자들 써야 될 자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겨둡니까? 안 남겨둡니까? 안 남겨두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나 이런 것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될 자원을 다 뺏어 쓰고 탈취해서 쓰고 있는 거고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까지도 다 뺏어 쓰고 있는 거다.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만약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처럼 사는 게 다 지고지순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4년 있었죠.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만약 우리나라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겁니다. 지속 불가능한 거예요. 다 절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무한히 욕구에 따라서 소유를 무한히 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다? 자원이 무한히 있어야 돼요. 이게 탈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주 착각을 한 것은 뭐냐면 자원 무한주의가 지금 우리가 2, 3년 동안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이 무한히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는 수학적으로 볼 때 무한분의 1은 0이죠. 무한분의 만도 0이고 무한분의 만의 만승도 0입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얼마나 써도 다 0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자연을 무한하다고 생각했을 때 잘못된 착각, 잘못된 무지, 잘못된 미망, 이게 바로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획.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 이게 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들은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이게 발전이라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다 이대로 가면 다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건데, 다 행복한 거라고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잘못 생각했냐? 자원은 여러분 only one earth라는 말, 하나뿐인 지구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뿐인 지구란 말은 지구가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뿐이라니까. 하나뿐이란 말은 자원 무한이 아니라 자원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자원이 유한하다. 이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들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입니다. 생태주의의 본래 내용이에요. 개벽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모시는 사람이니까 개벽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자원 무한주의로 잘못된 생각한 인류의 어리석음과 미망, 이것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예요.
근데 자원이 유한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원이 유한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소유를 무한하는 방향으로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수학적으로 볼 때 분자를 키워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더 이상 소유를 무한히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줄이는 겁니다. 욕구를 줄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정신과 마음 물질 나눈다 한다면, 물질을 나눈다 한다면 소유는 뭘 소유하는 겁니까? 물질을 소유하는 겁니다. 욕구는 뭐와 관련된 겁니까?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더 물질 소비를 많이 하느냐가 모든 행복과 발전의 척도였는데 이런 가치관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든다라는 한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더불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필요가 있고 욕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밥의 양. 한 공기, 두 공기, 많아봤자 세 공기 정도죠. 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두 공기 정도가 돼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걸 더 먹으려 하는 건 이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려고 뭐 집을 갖고 있는 건 필요해요. 영어는 needs입니다. 근데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그리드예요. 욕구예요. 필요를 간디가 그런 말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필요를 위해서는 지구가 충분한데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는 지구가 100개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모든 나라가 GNP, GDP 생산을 많이 하고 풍요를 추구하는 것을 발전, 진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 잘못된 거예요.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생태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하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필요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쫄쫄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4년 있으면서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오냐면 야 너희들 불쌍하구나. 어서 빨리 우리나라처럼 돼요? 하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일까 나쁜 마음일까요? 이해는 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거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살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도 활동을 했거든요. 인도에 있는 지금 8억의 9억의 인구 어쩌면 그들이 가난해져서 너무 고마운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헬레나 노르베로 호지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된 밀이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라다크 인도 북부에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도와주려고 딱 갔는데 거기 도와주려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건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풍요 어떤 그 이런 가르침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가치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향해야 될 가치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책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환경 생태 저자입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를 얘기하거나 생태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가치관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지속 가능성 이제 더 이상 소유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이런 가치관으로 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한 국가 단위 옛날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혁명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혁명을 한 국가 단위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한 국가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문명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너도나도 문명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 전환 무슨 전환이냐? 이렇게 프로덕트 중심으로 생산을 중심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폐기를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발전, 진보, 성장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고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좀 오히려 자발적인 소박함 이런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자 그래서 아까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해서 더 이상 풍요로울 수 없다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정신을 핸들링하느냐가
이 지속 가능성 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필요에 맞게 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회.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환경운동, 생태주의 운동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런 여기 토요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건데, 자, 이럴 때 토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토요 문제를 받아보면 제가 이제 평화재단에서 5년 전에 있으면서 저기 남북 문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고 콜로퀴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 너무 놀라웠던 것들을 내가 느꼈어요.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북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환경 쪽에 있는 사람. 근데 토요 문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태 문제에 관심이 없죠. 근데 저는 우리 이게 선생님이 생태 민주주의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분이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남북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 남한과 북한이 어서 빨리 통일해서 강성대국이 돼가지고 대박이 되는 통일. 여러분 대박이라는 건 뭡니까? GNP,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GNP, GDP 잘 사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살게 될 것이다. 대박이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대박을 좋아합니까? 대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남한과 북한이 엄청나게 통일돼가지고 갑자기 세계 강성대국이 돼가지고 GNP 외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생태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방법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아까 연결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다 나눠져 있고 쪼개져 있다는 것은 비자연스러운 것처럼 남한과 북한은 다 동일한 민족적인 어떤 전통을 갖고 있고 한글을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우리 뭐죠 그거 쓰신 분 계셨는데 최근에 남한과 남한과 북한을 통일에 집중하지 말고 평화에 집중하자는 논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냥 냉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남한과 북한이 관계 맺으려고 하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건 일종의 필자이자 운명입니다. 우리가 통일 안 하고 싶어도 계속 관계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형제들끼리 너 하나는 분리돼 있어. 우리 그냥 서로 통합돼 생각하지 말고 각자 열심히 살다가 시절이 좋아지면 서로가 상처가 다시 쓰여지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고민하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북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어서 빨리 북한을 통해서 강성대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생산력 지향, 풍요를 추구하는 형태의 이런 그런 통일되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남한과 북한이 통합돼서 거대한 국민국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국민국가가 되는 게 새로운 모델이냐는 거예요. 거대한 국가주의가 되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자연적 조건 상황이잖아요. 서로가 일종의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단이라는 게 저 철저성만 있습니까? 우리들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분단이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뭘 말을 하려고 해도 다 그냥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자유 다 빼앗겼죠. 뭐 책을 읽으려고 해도 뭐 자유롭게 발언을 하려고 해도 또 독재 권력에 저항하려고 해도 그런 자유를 다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분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저 북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일종의 학대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또 억누르고 있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 펴져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 이제 그러니까 누가 탄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겪어. 그런 게 내 유전자에게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단이 우리 마음속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 양국 체제론인데 그거 아시나요? 양국 체제론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자꾸 통합하려고 하니까 통일되려고 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계속 남한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와는 그냥 좀 따로 살자라고 하면은 우리를 갖다 공격하거나 우리를 흡수하겠다는 그런 의심이나 불안감이 없는데 자꾸 통일하려고 하는 마음 먹으니까 북한이 불안해서 남한이 자꾸 저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북한을 갖다가 빨리 망하게 만들고 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북한이 긴장되니까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예 통일한다는 생각 아예 딱 내려둬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그런 평화를 누리면서 오히려 이후에 그것이 훨씬 더 평화적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통일운동하는 것 같은 경우가 통일을 자꾸 얘기할수록 북한이나 남한에 다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남한의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남한의 에너지가 뭐 북한에 비해서 거의 20배가량 되니까 통일을 주장할수록 북한은 자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훨씬 더 통일로부터 멀어진다. 통일만 하지 말고 평화를 얘기하자. 어떤 통일도 좋은 거냐? 어떤 통일? 그러니까 무역으로라도 통일하는 게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우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운동단체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그것 자체가 북한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군사적 적대를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오히려 평화라는 말을 갖다가 쓰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이후에 남한과 북한에 정말 적대감이 없고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래서 그런 국민들로부터 선택하도록 만들자. 북한 국민 그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까 국가주의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지금 환경 생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첫 번째는 일종의 어떤 소위 생산 중심으로 풍요를 지향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식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적절하게 오히려 그 경제 성장이 재료 성장 마이너스 성장 이게 성장 사회가 아니라 이제 성숙의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의 사회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고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지용이 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공유사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계 선생님 쓰신 책에 보면 공유사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공유사회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커먼즈란 말이거든요. 이를테면 이 모임에서 내가 이제 자전거가 필요한데 이 모임에서 내가 자전거가 필요한데 혹시 갖고 안 쓰신 분 좀 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나 집에 안 쓴 자전거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전거 살 돈이 20만 원을 한다면 20만 원은 내가 안 쓴 거잖아요. 그다음 이 모임에 우리가 한 200명이 있는데 이 200명에서 내가 이를테면 어떤 옷을 사야 되는데 내가 옷을 살 돈 대신 안 쓴 옷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옷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내가 안 쓰는 집안의 물건들 갖다가 우리끼리 한 200명, 300명이 그냥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뭐 그걸 약간의 돈을 줄 수 있고 저는 지금 쓰지 않고 무소유 나눔 카페라고 해서 저희가 안 쓰는 물건은 모든 물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라는 건 본래 없습니다. 원칙이. 세 번째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내 것이 아닙니다가 또 세 번째 원칙.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것들, 남에게 선물이 될 만한 것들 일단 내놔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만드는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유사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끼리 만약 내가 200명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를테면 한 100만 원 정도를 이 안에서 돈 쓸 것을 안 쓰고 이 안에서 해소했다고 한다면 내가 100만 원만큼 돈을 벌지 않아도 삶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공유사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코로나19 때도 아시겠습니다만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이제 고도 성장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를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소위 선진국의 유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지금 지구 자원의 한계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질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고 폐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건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행복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죠. 우리끼리 협력적 관계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부주하고 협력하고 하는 게 많아지면 돈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들끼리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의 방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GNP라든가 GDP가 아니라 이제 GNH라는 말을 씁니다. H가 해피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통일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거에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통일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남한과 북한이 어쨌든 평화적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평화적 관계가 돼야 돼서 이것이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중에 서로 합의해가지고 통일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소위 탈식민지 과제입니다. 과거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식민지적 잔재를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잖아요. 강대국끼리의 싸움에 마지막 남아있는 탈식민지 과제로서의 통일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탈근대 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 근대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발전이고 행복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기후 생태 문제는 이 문제를 띄워놓고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탈근대 과제가 같이 있는 거라서 통일 문제는 탈식민지 과제와 탈근대 과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봤었던 통일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탈근대 과제는 별로 고려를 안 하고 그냥 탈식민지 과제만 고려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경태 선생님이나 이쪽은 그래서 탈근대 과제까지 같이 고려하는 생태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탈식민지 과제와 탈근대 과제를 같이 고려한다.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남북 통합과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통해서 문명적인 전환을 도모한다는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생태적 과정 속에서 통일 문제 같은 경우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에 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반도를 만들 거냐에 대한 목표예요. 우리가 어떤 한반도를 만들 거냐, 미국 같은 한반도를 만들 거냐, 강성대국을 만들 거냐, 그러지 않고 지금 이 환경 위기, 생태 위기를 해결하면서 남북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통일이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통일 공부하는 분들은 이 근대에 대한 얘기, 환경 문제, 생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별로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탈식민지 과제만 얘기하고 있어요. 탈식민지 과제의 통일은 뭐냐면 결국 강성대국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주적 통일을 하는 거죠. 이런 모양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 어쨌든 우리 생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저 생태적 공동체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유 사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회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탈근대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수평적으로 동일하게 자기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이제 한 십몇만 정도의 각 칸톤마다 연립 칸톤마다 어떤 의제가 있으면 국민 한 십몇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동의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서 어떤 정책 결정하는 방식으로 스위스가 보는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태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합의해서 이 땅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좋죠. 근데 여기 생태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를테면 이 땅에 대한 결정권이 과연 사람에게만 있는 거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아가서 이 땅이 여러분 겁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기 이전에는 이 땅을 누구도 소유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어떤 도둑놈이 나타나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해서 일정하게 딱 틀을 긋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내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께서 여기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땅에 대한 어떤 보증이 있나요? 여러분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남한 내려와서 통일되면 북한에 땅을 찾겠다고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동의합니까? 안 하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자면 내 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 땅이라는 게 사람만이 사는 게 아니라 무수한 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에 대해서는 인간이 배타적으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땅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내 땅을 갖다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끼리 접점에서 부딪히고 싸우면서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전쟁을 만들게 했는데 대체로 국경이라는 것도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거냐는 거죠. 국경이 우리나라 땅일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대한 게 있는 겁니까? 그냥 역사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인 거죠. 그런데 생태민주주의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 자체를 생태민주주의로 어떤 제도화된 건 아닙니다만 생태민주주의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결정, 자연에 대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인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 세대의 의사까지도 반영한 어떤 토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무수한 생명과 동물들의 입장까지도 반영한 어떤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대 간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의 어떤 평등, 그 다음에 세대 내에서 다른 생명들과의 평등,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좀 더 진화돼야 된다고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생태민주주의는 논의가 아직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옳거나 충분히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아직 충분히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초기에 환경 문제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관하고 원상 복귀하는 것 이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순환한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 주변의 가치를 삶의 가치로 바꾸는 모든 운동이 생태주의이자 녹색이자 생명운동의 가치다. 그래서 정말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옛날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살림꾼이 되려면 통일의 살림꾼이 되려면 여러분이 건드린 것만 하더라도 다 펄펄펄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환경 문제를 앞두고서 이제 어떤 그런 과거의 생각들은 완전히 단절되거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된 거고 그런 것들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탈근대 과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건데 통일 문제는 이렇게 과거 전통적으로 탈식민지 과제와 탈근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좀 큰 비전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환은 작은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피해가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일정하게 풀뿌리 자치 분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독일의 녹색당 같은 경우에 4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생태주의, 두 번째가 비폭력이었고 세 번째가 풀뿌리 자치였었고 네 번째가 사회적 책임이었는데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는 거대한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폐기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완결성이 갖는 그런 풀뿌리 자치 공동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통일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일 논의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서 생태 공동체에 근거해서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는 어쨌든 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고민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각각 갖고 있는 고민들을 서로 좀 교환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35분 됐습니다. 아까
이 정도 맞춰도 되나요? 시간? 시간 좀 남았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되고. 좀 남았어요. 네. 뭐 질문 답변도 받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촉박한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얘가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일단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신 여러 좋은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결론은 제 나름대로는 정신 문명의 전 지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예. 즉 개별 국가별로의 혁명만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고려한 남북 문제. 예, 남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이 우리나라 남한 내부에서의 그 많은 분들에 대한 특히 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고, 이러한 캠페인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혹시 시도하신 노력이 있는지 또는 시도는 못 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아까 앞부분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의 어떤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좀 서로 살리는 문명이 아니라 죽이는 문명이기 때문에 이 죽임의 문명을 살리는 문명으로 바꾸는 이런 모든 어떤 소위 교육 시스템 또 일반적으로 그 사회적 관계, 시장 관계 이런 것들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아까 그런 살림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께 서로 협력하는 방법, 서로 도와주는 방법. 그래서 네가 좋아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공동체, 제가 이제 공동체에서 제가 100여 명 살고 있는 곳에 같이 살았습니다만 저는 모든 평등은 불평등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내가 50 할 테니까 너 50 해야 돼. 이건 거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50일 했는데 넌 49밖에 안 했어. 그럼 막 짜증나기 시작해. 나는 50일 했는데 너 왜 49 했어? 이건 뭐 주판을 튕기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런 그 거래 관계나 이렇게 소위 어떤 그 계층 상승하거나 끊임없이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이렇게 주판을 튕깁니다. 왜냐하면 계층 상승 욕구가 있고요. 위로 올려가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다 자기 계층 상승과 자기 이득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를 전부 다 이용해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사귀고 싶어하고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사귀고 싶어하고 은근히 그런 사람 우리 집에 뭐 우리 옆집 살고 친척에 누가 살고 이런 말을 막 떠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열등감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이 그런 사람을 많이 주는 게 내가 계층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우월감도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월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열등감도 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 공부를 보통 그래서 애들끼리도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사귀고 싶어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주변에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협력하려고 그러고 배려하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살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은 죽임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이렇게 환경을 살리거나 생명을 살리는 감수성. 지금 요즘에 이제 삼촌 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예전에 동용호 같은 경우는 다 나의 살던 고향 꽃필 산골, 그다음에 고향 내 고향 다 고향에 대한 노래인데 요즘엔 아이들은 고향에 대한 노래가 없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한테 고향은 일단 일산병원 3동 206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눕는 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귀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요즘에 아예 삼촌 유학이라고 해서 생각이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예 1년 동안 아예 저 산 계곡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보내가지고 자연을 갖다 벗삼게 만들고 또 생명들과 가깝게 만들고 이런 교육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여러분 대안학교가 좀 2, 300개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대안학교가 도시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건 괴물이 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괴물이 되는 건데 사람을 서로 배려하고 자연을 벗삼고 하는 게 정말 교육이지.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찍는 아이인 거지 공부가 아니잖아요. 공부는 시험 잘 보는 게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대 다니고 법대 다니는 것은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살림의 교육이라고 할까요? 살림의 교육은 그렇게 일종의 서로 살려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50일 하고 너는 49 했는데 너 왜 그거밖에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평등은 내가 남보다 더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부부끼리 관계가 좋으려면 내가 70조인데 너는 왜 30밖에 안 줘? 또 내가 남편을 통해서 나는 비록 별 볼 없는 여자지만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 득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남편을 통해서 이득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비록 별 볼 없는 남자지만 처갓집에 돈 많아가지고 처갓집에 이득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40이지만 처갓집을 통해서 60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만큼 사실은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평등은 내가 70 주고 80 주는 것만 생각할 뿐이지 상대가 30 준다 40 준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발적 불평등을 갖다가 조장해야지만이 평등이 완성되는 거죠. 그것처럼 저 살림의 과정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북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단의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단의식 또 비평화적인 요소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를 제압하려고 그러고 제거시키려고 그러고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 제거하려고 하는 거, 방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면할 수 있나요? 여러분